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 것이 이제 행정행위였고요. 우리가 국가가 행정작용을 할 때 행정행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작용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에요. 제 3장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확약이라고 되어 있죠. 확약. 그래서 이제 확실한 약속의 준말인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행정작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언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생겨서 일정한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약. 자, 1번 한번 보세요.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으로 본처분 근거 규정과 구별하여 확약에 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냐. 그래서 과연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 통설은요, 본처분 권한 내재설입니다. 내재설. 자, 본처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허가권이 있다 이거야. 허가. 네. 행정기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 이것이 바로 본처분 권한이에요. 원래부터 허가를 내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약속할 수 있는, 확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약속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허가권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본래부터 이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본처분 근거 규정이 바로 근거다 이거야. 그러면 1번은 틀렸죠. 본처분 근거 규정만 있으면 되는 거지. 확약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 2번은 확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된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뭐 법률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사실적으로 이걸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약은 효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실효된다. 맞지? 3번. 판례는 확약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하냐? 우리 판례는 확약은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아직 종국적인 행정행위 단계가 아니라 장차 행정행위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에 불과한 거지. 판례도 그렇게 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것도 역시 구속력을 갖는 행정행위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실은 다수설이에요. 오히려 행정행위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이 확약에 의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요. 며칠 전에 우리 그 학원의 홈페이지에 한 분이 요거 이제 이론 강의를 공부하시는 단계에 있는데 아직 객관식 문제를 안 풀어보신다고 그래서 질문을 하셨더라고, 교수한테. 그러면 그래서 이제 확약은 판례는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당연히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대립하고 있을 때 판례를 물어봅니다. 거의 다. 요 문제도 보면 맨 위에 괄호 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출제자가 하라는 대로, 출제자가 지시한 대로 답변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행정행위성 부정하고 있다. 맞아요. 4번의 확약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 구속적 의무는 발생한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지. 약속을 했으면 사람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그 약속에 대해서 구속된다. 그 다음 예비 결정은 확약과 구분된다. 예비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행위, 종국적인 결정이에요. 아무튼 확약과는 개념이 다르다 그런 뜻이니까 뭐 맞겠습니다. 5번. 3번 문제 볼까요? 옳지 않은 거. 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이 있지만 행정절차법 속에는 확약에 관한 일반적 통치적 규정이 없습니다. 2번에 유효한 확약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만, 그리고 권한의 범위에 의해서만 발휘될 수 있겠지. 아까 했잖아요. 요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확약을 할 수 있는 거야. 3번은 또 나왔죠.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행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정청이 말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확약은 취소합니다. 이런 식의 의사표시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4번은 여기 말이죠. 아까 왼쪽 페이지 1번 문제 대법원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유명한 판례니까 아시래요. 업권 면허 우선순위 결정 사건. 네.
그래서 이 대법원은요, 이 경우에 우선순위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당신이 나한테 면허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당신을 고려해 주겠다라는 약속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래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행정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행정행위의 효력인 그 공정력이나 불가증력 뭐 이런 건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틀렸죠. 그러니까 맨 끝에 공정력과 불가증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맨 뒤에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222페이지의 5번 문제. 자, 옳은 것은 또 나왔죠. 어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이죠. 네, 여기까지 맞아. 근데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정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선순위 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증력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쳐야지. 2번. 요거 이제 2번 지문은 확약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맨 끝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고치네. 지금 보니까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네요.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그나마 행정법을 공부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 취소가 뭐고 무효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법원에다 행정소송 제기할 때 그냥 되게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행정처분의 하자의 중대성이나 명백성을 막 다투고 있어. 그럼 결국은 이게 무효를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의 소송이다 그랬지. 이 소송도 사실 형식적으로는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제소 요건, 기간, 제소 기간 같은 걸 갖춰야 됩니다. 자, 3번.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일지라도, 누락하면 안 돼요. 누락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른 이야기인데 행정계획을 할 때는 모든 관계되는 이익들을 서로 잘 고려해야지. 중요한 이익을 누락하면 이거는 위법한 행정계획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끝에 행정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라고 고쳐야지. 4번은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네, 그러니까 뭘 해주세요 이렇게 뭐를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형태의 소송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소송을 이른바 의무이행 소송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이러한 종류의 소송이 없어요. 학자들은 이걸 빨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의무이행소송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현행법상 없어요. 그래서 맞는 거지 4번. 현행법상 없다 보니까 판례 입장에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대법원 판사들은 이제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법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 판례상으로도 인정을 안 합니다. 됐네요. 이제 확약 그 정도 중요한 질문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확약. 그럼 이제 행정계획. 행정계획이 뭡니까? 이제 국가가 어떤 장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들을 쭉 동원을 해서 목적과 수단을 서로 결합시킨 형태를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옳은 것은 1번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행정계획의 내용이나 수단에 대한 광범한 형성. 일단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행정계획을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이나 수단, 내용이나 수단 이런 것들은 행정청은 자유로운 광범위한 어떤 형성의 자유가 있어. 그러면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죠? 형성의 자유가 있는데 맨 뒤에 판단 여지라는 명칭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말이죠. 계획재량이라고 고치세요. 계획재량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7번에 1번은 판단 여지가 아니라. 판단 여지는 지난 시간에 했네요. 뭐죠? 판단 여지는 법률에 불확정 개념이 있는데 불확정 개념을 해석할 최종적인 권한은 원래는 법원에 있지만 그 내용이 무척 기술적이고 전문적이어서 행정청에게 판단의 여지를 주는 이론. 이게 판단 여지죠. 2번은 자, 쭉 보면 다 맞는 말 같은데요. 그제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자, 쭉 읽어보면 다 맞아요. 그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해를 조절하고, 계획 상황을 조정한다. 자, 근데 맨 뒤에,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이 기획 확정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하면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확약에 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없다고 했죠. 그 행정계획에 대해서 없어요. 여러분 행정절차법에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분, 신고, 행정예고, 입법예고, 행정지도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야.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행정계획을 근거지우는 수권규범은 통상적으로 목적수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목적수단 프로그램.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제 법 조문, 가령 뭐 행정계획과 관련된 A법 50조다 이렇게 읽어보면 무엇을 위하여 뭐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하여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목적수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계획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행정법규는 바로 거기 나오듯이 조건 결과 프로그램이에요. 뭐죠?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그지? if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목적이에요. 자, 4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계획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 도시계획만 놓고 보면 가장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 바로 도시기본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그러면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이런 거는 그저 그냥 방침일 뿐이에요. 뭔 어떤 청사진인지. 이런 거는 시민들의, 서울 시민들의 재산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냥 계획일 뿐이고, 이건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느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그 계획이 수립되는 순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죠. 바로 처분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다. 그럼 이제 4번은 맞는 질문이 되죠.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 224페이지 9번. 옳지 않은 것은 계획재량이 뭐라고 했죠? 계획재량인 것은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 것이다. 이게 계획재량. 그래서 계획재량은 계획법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죠.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반 재량 행위에 비해서 광범위한 판단 여지 내지 형성의 자유를 갖는 것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2번. 계획행정청, 도시계획을 하는 어떤 행정기관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수 없다. 거부 처분을 할 수 있겠죠.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내주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인허가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틀렸습니다.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3번은 집중효의 범위는 절차적 집중에까지 미치므로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획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모법상의 행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게 뭐죠? 집중효 중요한 개념 나왔는데 9번에 3번 집중효. 자, 어떤 인허가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되는 법률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FG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A법상에 어떤 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무슨 뭐 B법상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C법상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쭉 해가지고 많은 법률에 인허가, 동의, 뭐 각종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A법상에 허가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것만 받게 되면 이것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 규정이에요. 이게 바로 집중효죠.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허가를 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협의, 동의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야.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럼 3번은 맞죠? 맨 끝에 행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어렵게 얘기해서 절차적 집중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제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동의해야 돼요. 이 말은 이제 그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이 직접 이 주무관청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받고 동의를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4번에 형량 혜택. 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나오네요. 혜택, 흠결, 오형량.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다양한 이익들을 서로 이렇게 양팔저울에 올려놓고 이익들을 공익과 공익, 사익과 공익, 그 다음에 사익과 사익 관련되는 이익들을 서로 형량하도록 돼 있어. 자, 첫 번째 개념 요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요 개념 세 가지. 형량 혜택 그러면 형량 혜택. 형량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양팔저울에다가 달아서 비교하는 행위 자체를 안 한 것을 형량 혜택이라고 합니다. 형량 흠결은 뭘 빠뜨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형량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특정한 이익을 빠뜨린 거야. 누락하는 경우를 형량 흠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형량은 빠뜨리지도 않고 제대로 하기도 했어요. 다 하기는 했는데 잘못 계산했다는 거지. 원래 요 공익이 뭐 2억 원짜리인데, 가령 10억 원짜리인데 이걸 뭐 2억 원짜리로 잘못 계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공익이 굉장히 중요한 공익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면 이걸 오형량이라고 돼.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이런 게 형량 명령에 하자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결과 나온 그 행정계획은 위법해서 상대방이 이제 막 행정쟁송 제기하면 질 가능성이 커요. 취소가 되지. 자, 5번은 이거는 뭐 별도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고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사실 한때는 뭐 관광시설과 관련된 업무도 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유원지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지만 자본가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획은 있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거야. 즉 시설 설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막 가게 되면 그 원래 땅 소유주들은 굉장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갔어. 그래서 사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해가지고 이거는 입법자에게요 법을 새로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법률이 만들어졌어. 법률이 만들어서 아마 제 기억에 요게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지만 20년 이상 제대로 계획이 실시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효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은 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헌법 조문 자체 이런 게 있겠어요? 그렇지? 그 뜻입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적인 실효 조항이 나온다. 실효 권리가 있다 이거야.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1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계획을 수립 변경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광범위 항생의 자유를 가진다고요. 맞죠? 2번.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거 좀 어려운데 실제로 이거 출제된 지문이에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보면 요거 2번이 왜죠? 행정절차법에는 자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행정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없다 하면 없다라고 해야 돼요. 지문을 잘 읽어야 돼요.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과 관련된 통칙적인 절차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행정예고 있지. 행정예고라는 파트에 가면 행정예고라는 것이 뭔가니? 국민생활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정책, 제도, 계획, 그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만들 때, 국가가 만들 때 미리 국민들에게 예고하라 그거예요. 여기에 계획이라고 나오잖아요. 계획이 나오지? 계획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 약간의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적용될 여지가 뭐 전혀 없는 듯이 얘기해서 요 2번이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아까 얘기했죠. 서울시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이거는 그냥 청사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맞죠? 구속력을 가지 않는다. 4번.
계획재량 행사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물론이고 공익상호간과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화에 대한 제한이 따른다고요. 아까 이걸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죠. 13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판례냐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법률상 지위에 밑줄치고요. 신청을 할 법률상 지위에 밑줄치세요. 자, 이자가 만약에 국토 이용 계획 변경, 계획 변경 신청에 또 밑줄치고 계획 변경 신청. 이게 핵심 두 어귀입니다. 거부 행위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뭔관이요? 일단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계획 변경 신청이라고 아까 밑줄 쳤잖아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지자체나 정부를 상대로 어떤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 예, 지난번에 당신들이 수립했던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신청권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시민들은 얼마든지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꼭 계획이 안 좋으니 좀 바꿔주세요.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법학에서 신청권, 계획 변경 신청권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거부당하죠.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다툴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 변경 신청권은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진술하는 건 가능하죠. 바꿔줬으면 좋겠으면. 근데 거부당했을 때 소송 제기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이 행정계획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행정계획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이고 가변적이죠. 행정계획의 속성상 이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주민들에게 일일이 그걸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게 되면 행정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 동그라미 1번처럼 요게 지난 주식회사인가요? 진도 모피 만들었던 주식회사가요. 진도 모피 아시죠? 진도 모피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느 날 폐기물 처리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려고 했어. 폐기물 처리업. 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업 사업 부지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이제 땅에 대한 용도 지역의 변경이 있었어야 됩니다. 변경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군수가 폐기물 처리업 사업을 하기에 적정합니다. 예. 주식회사 진도는 이 사업을 처리하기에 적정합니다라고 적정 통보를 해줬던 거예요. 이렇게 적정 통보를 받는 순간 바로 이 진도 주식회사가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아까 밑줄 친 부분 있죠. 신청을 한 법률상 지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라고 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변경 신청했다가 만약에 거부당하죠? 그러면 이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자, 계획 변경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있다 이거야. 신청할 법률상 지위에 있게 되는 자는. 자, 2번 계획 보장 청구권 인정되지 않느냐. 네. 계획이라는 것은 바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계획을 폐지하거나 이렇게 됐을 땐 상대방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계획보장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런 거 인정하면 좀 이상하죠? 이제 계획이라는 거 계속 바뀌는데 그때마다 정부가 돈도 없는 예산도 없는 정부가 자꾸 상대방한테 손실보상해 주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인정하지 않아요. 3번 행정계획은 본질상 변경 여기 나오네요. 그죠? 변경 가능성이 있어. 근데 변경하다 보면 이 계획이 실현될 줄로 미리 알고 있었던 시민들의 신뢰 보호 이익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긴장관계. 4번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야. 바로 4번이 결론이죠.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처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어요. 15번 문제로 가시죠. 228페이지 15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설계. 여기 아마 그 경기도 일산시 거기 고양시인가요? 일산시 거기 사건인데 그 일산시가 이제 지역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건축 규제 같은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 설계를 하면서 건축물 규제가 있지. 그럼 이건 따라야 되니까요. 시민들이
일산시가 정한 이런 건축물 규제 내용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는 뭐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는다. 요 지역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뭐 200% 이하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야. 맞죠? 2번. 이건 또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3번. 행정주체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걸 뭐라고 불렀지 아까? 네. 형량해태라고 했잖아요. 형량해태. 그렇게 되면 행정계획 결정권이 재량권을 일단 남용한 것이니까 위법입니다. 위법이란 말은 이게 만약에 행정쟁송으로 가게 되면 행정계획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게 돼요. 4번. 행정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권리구제 문제와 관련해서 계획 존속 청구권이 있겠어요? 네. 시민들이 말이죠. 왜 당신네들이 지난번에 만들었던 행정계획을 변경합니까? 계속 존속시켜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물론 희망사항을 진술할 수는 있다고요. 희망사항을. 근데 이게 법적인 권리로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계획 존속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계획 문제가 많이 있죠. 자, 230페이지 17번 문제입니다.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여러분요, 요 관리처분이란 말이 나오면 아주 구체적인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이 하나예요. 관리처분계획은 구체적으로 그 재산권 행사를 구속하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몇 층, 아까 있잖아요. 높이 뭐 20층 이하로, 높이 20m 이하로 해야 된다. 몇 층 이하로 해야 된다. 옆에 건물과는 몇 미터를 간격을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 관리처분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러므로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니까 이건 처분성이 있다라고 해야 돼요. 처분성이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이를 행정쟁송으로 다툰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쯤에서 말이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행정법에서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에요. 국민의 권리 구제의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과연 소송으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할 수 있느냐. 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고 이건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처분성의 여부는. 자, 17번에 2번.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 결정과 토지 수용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 결정 자체의 취소를 도시계획 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 사항에 이익이 없다. 그래서 아까 왜냐면 이러한 경우는 수용당했다 이거야.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미 토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 자체 있죠.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있지, 이 사람이. 그죠? 자기가 재산권을 빼앗긴 원인이 됐던 토지 수용,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근데 그 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도시계획 결정, 이건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계획 자체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도시계획 결정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이런 전제를 두고 있잖아요. 행정계획 자체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직접 소송으로 제기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자, 3번.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 수립 행위는 당연 무효인 행위다. 네, 이런 거는 뭐 그 판례 사안인데 당연 무효까지는 안 봤다는 얘기죠. 공청회. 원래 이제 공청회 이주대책 해야 됩니다. 법률상 이거는 의무사항인데 어쨌거나 우리 판례 입장은 당연 무효까지는 안 보고 뭐 취소 사유로 봤대요. 4번에 권한 있는 행정청이 정당하게 도시계획 결정 등에 처분했다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니까 관보에다가 고지해서 그죠? 관보에다가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고시해야 돼요.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19번. A광역시장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산을 관통하는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 후 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A광역시장은 환경훼손이 적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걸 행정개혁 공부했는데 이걸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네요. 여기 어떤 도시가 있어요? 네. 예, 자꾸 이런 도로,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자동차가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각해. 그래서 아예 여기 관통하는 터널을 뚫으면 어떨까 이거야. 산을 관통하는. 그럼 직접 이렇게 가면은 시내로 들어가는 터널이 있으니까 직선 도로로 금방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터널을 뚫겠다는 거, 이거 자체가 행정계획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 근데 이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그 이익은 뭐라고? 공익은 바로 교통체증을 완화한다는 공익이죠. 완화한다는 공익. 이익이 있지? 아까 양팔저울에 달아놓을 수 있는 공익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환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우회하는 형태로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회하는 거, 이것도 역시 행정계획이죠. 행정계획. 그러면 여기 이 행정계획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이익은 뭐라고요? 공익은 다시 자연환경 보전이죠.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훼손을 하지 않는다, 보전한다는 그런 공익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듯이요. 어떤 행정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충돌하는 이익들이 있어요. 여긴 지금 공익만 있지만 사익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거 문제는 등장을 안 하는데 혹시 도로를 이렇게 뚫어버리면 요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의 그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다시 이제 사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을 거예요.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문제를 풀어볼까요? 옳은 것은 1번. 인근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된 직선도로 개설 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 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앞에 문제에서 배웠죠. 그래서 행정계획의 가변성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적 권리는 아니에요. 2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라고 고치죠. 관리계획 결정이잖아요. 저거는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저건 단순히 뭐 청사진이 아니야. 실제로 저렇게 터널을 뚫는다 또는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요. 틀렸죠? 행정 내부에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도 아닙니다. 3번. A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서 변경 결정. 그러니까 처음엔 터널을 저쪽이었는데 이쪽으로 우회도로로 변경할 때 교통체증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 재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했다면 계획 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맞겠죠? 네. 바로 요렇게 비교 형량하라는 거죠. 저기. 이렇게만 한다면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계획이. 네,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련법에 따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고시가 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일이라고 하면 되게 우리가 여러분 배웠죠. 법령 며칠이죠? 법령 20일.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5일이면 굉장히 짧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토지 투기, 도시계획 결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효력을 빨리 발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머리를 쓰기 전에 5일 만에 바로 효력 발생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손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5일입니다. 21번 볼게요. 21번 233페이지 21번. 옳지 않은 것은, 자, 계획법규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계획 변경 신청권의 예외적 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뒷부분이 명백히 틀렸네요. 아까 우리가 예외적 진도 높이 회사 사례입니다. 그래서 해외 계획 변경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라고 했죠? 그런 계획 변경을 신청할 법률상 권리를 갖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틀렸어요, 이거. 2번.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입안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맞습니까? 네,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요거는요 다른 문제예요. 도시계획 위반이라고 돼 있지. 위반. 그러니까 왜 도시계획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합니까? 근데 앞에 보니까 소유자라고 나오죠. 소유자. 네, 예외적으로 소유자는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뭐 도시계획을 안 하고 그냥 방치, 장시간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지. 계획을 하던 뭐 하던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서 내가 사고 이 땅을 팔고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자체 위반이 뭔지 알죠? 계획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이건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의 문제였어요. 이걸 지문을 만약에 바꿔서요. 일반 주민은 이렇게 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과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일반 시민들이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저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 위반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은 계획재량처분이다. 맞겠지? 그린벨트예요. 어느 지역을 이제 그린벨트로 지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계획이에요. 계획처분이고 재량이라는 이름 붙인 이유는 재량권 행사니까. 그린벨트 지정할지 안 할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4번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장 자체는 긴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비교 형량 안 하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 그 다음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어. 그럼 그 행정계획 자체는 위법하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행한 친일 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국가귀속 결정. 여러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네 가지가 있죠. 확인, 공증, 통지, 수리. 그럼 국가귀속 결정은 확인에 해당되겠네요. 이거는 확인. 네, 맞아요. 그리고 뭔지 아시죠?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이 지금까지 재산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건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언젠가 법률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몰수해버렸어요. 친일파들의 재산들을 막 몰수했습니다. 확인이요. 2번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 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요, 이 문제 뜻은 우리가 보통 구속될 것 같은데 이건 대법원 판례예요. 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당신네들이 한 법률 해석은 당신네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법원이 재판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요. 만일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해버리는 순간, 위헌 결정,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아예 법률을 위헌 결정해버리면 이거는 법률이 폐지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대법원도 이 결정에 따라야 돼요. 폐지가 된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면 안 되지, 그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법률 해석이라고요. 그러니까 법률은 그냥 남아 있는 거야.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법률의 뜻은 이렇다. 이거는 모든 사법기관은 법률 해석 권한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나름대로 법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대법원은 또 나름대로 해석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맞는 거죠.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이제 없다라고 해야지. 없다. 23번. 여기 이제 그린벨트로 지정됐었어요. 일단의 토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는데 요 지역이 그린벨트 지정으로부터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해제. 그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어. A라는 사람은 요 구역 바깥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러한 해제 결정에 대해서 이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고 한 판례입니다. 안 된다고 한 판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재판의 결과로부터 얻는 법률적인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해제 결정을 취소한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해제 결정이라는 건 요 땅에 대한 결정이지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요 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A가 해제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아시겠죠? 없어요. 자, 23번에 4번.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 예비 심사에 대해서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는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 사건의 내용은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저촉사항 없음. 네. 여러분 저도 이제 공직생활 했는데 한 부서가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거의 없습니다. 네. 내가 A라는 부서장인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행정기관도 많고. 그럼 각각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어느 부서에서 만약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했다 이게야. 저촉사항 없음.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부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죠. 그치? 자기들이 보기에는 저촉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견해 하나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우리는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신뢰 이익을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허가를 내주겠다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보기엔 어렵겠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사건의 상대방은 아니 저 부서가 저촉사항 없다고 했는데 왜 허가가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나 그거는 억지입니다. 자, 그러면 236페이지. 이제 주제가 바뀌었네요. 공법상 계약. 계약의 뜻은 계약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민법상의 제도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 25번. 공법상 계약은 원래 A와 B가 있으면 이렇게 의사 주체가 복수로 있고 의사의 방향이 서로 대립된 관계다. 대립된 어떤 의사 표시를 하고 이러한 의사 표시가 서로 일치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뭐가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원래 계약은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항상 사인과 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행정법 관계에서는 여기에 한쪽에 행정 주체가 있을 수 있어요. 행정 주체가 있고 일반 국민이 그러니까 행정 주체와 사인은 원래 대등한 관계는 아닌데 때로는 관련법에 따라서 공법상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어요. 물론 행정 주체와 행정 주체도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당연히 특이한 건 사인과 사인 간에도 행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냐? 이건 어떻게 다르냐? 이건 오로지 그냥 사인인데 이거는 공무수탁 사인이 있을 수 있어요. 공무수탁 사인. 그지? 공무수탁.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수탁 사인끼리 서로 얼마든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25번 문제 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네. 맞죠? 네. 계약에 대해서는 총칙적 규정이 없어요. 2번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여러분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이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계약직으로 채용했고 이런 게 바로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관계.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다 이거죠. 이거는요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을 만일 파면하거나 해임하면 그건 처분인데 이거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처분은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의 문제라고. 따라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거기 징계 처분은 다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니까. 근데 이제 요 계약 해지 자체는요 이거는 계약의 문제예요. 계약.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3번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네, 불문경고 조치는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뭘 잘못하죠. 그럼 원래 징계제도가 있긴 한데 징계가 6가지가 있죠.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가 견책이라는 거 아시죠? 반성문 쓰게 하는 견책. 근신하라 이거야. 근데 그거보다 징계는 아닌데 뭔가
주의 촉구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경고 처분 제도예요. 경고. 당신 말에 뭘 잘못했어. 앞으로 조심해. 이제 경고하는 건데 이건 징계는 아닙니다. 일단. 근데요, 경고받게 되면 인사기록카드에, 실무적으로 보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다고 그래. 기록돼서 뭐 1년, 2년 동안 기록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승진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뭘 잘하면은 표창을 받을 수 있는데, 예, 표창을 받지 못하거나 이런 불이익이 따라요. 그러면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꼴이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판례는 뭐라고 봐요? 처분으로 봤다 이거지. 그래서 예, 난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보죠.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의미가 있는 말이 또 나와요. 앞에 행정규칙에 의거한 이런 표현이 있죠. 원래 행정규칙이라는 거는 행정기관 내부에 적용되는 거라고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 그 행정기관 내부적인 사실인데 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의 그 쟁점이죠. 비록 행정규칙에 의거했지만 이것이 공무원의 승진과 같은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처분으로 본 사례였습니다. 4번에 세무당국이 주류거래 중지 요청을 했어. 요청했다는 단어가 나오면요, 여러분 행정처분은 아니에요. 요청. 뭘 해주세요라고 협조 요구를 한 거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처분이야. 명령한 게 아니죠. 당신 말이야 저 회사하고 주류 거래를 중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처분이 되지만 거래 중지를 거래 중지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거기 때문에 처분이 아닙니다. 계약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쉬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